비만 백서 앤서니 워너 이주만 옮김. 워너는 모든 대중적인 신화 독특한 다이어트 방법들 그리고 특정 음식만 먹기를 주장하는 사이비 과학을 퍼뜨리는 사기꾼들의 진실을 밝히는 등불이다. 비만을 둘러싼 진실과 거짓말. 유전학, 생물학, 생화학, 영양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신경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비만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파헤치는 놀라운 책이다. 오늘날 비만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 WHO에서는 비만을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식품업계의 거짓말과 사비과학을 폭로하는 앵그리 셰프 앤서니 워너는 이번 책을 통해서 비만을 둘러싼 진실과 거짓말을 파헤친다. 워너는 비만의 이유를 단순하여 사람들에게 비만의 해결책이라 단언하듯이 다이어트를 방법하는 사람들에게 실드한 비판을 올린다. 돈벌이. 워너는 비만이란 전 세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한다. 비만이란 비만 백서 2021년 발행. 앤서니 워너는 건강 문제에 관한 식품 제조업체와 소매업자에 자문하는 요리사이자 작가이다. 뉴푸드 이노베이션의 멤버로 영국 국후 식품 사업을 지원하는 플로티션 푸드 엑셀레이터의 공동 설립자 중에 한 명이다. 그는 식품업계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거짓말과 유사과학을 폭로하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중이다. 비만 백서. 비만의 원인이 절제력 부족이나 단순히 많이 먹고 적게 움직이는 데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비만인 사람들에게 행복과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고 있다. 역자는 이주만은 서강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과를 졸업했고 책이 있다. 이 책에 사용한 용어에 대해서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지방과 비만, 체중에 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많은 고려 끝에 나는 불쾌할 여지가 있는 표현이지만 뚱뚱한 사람들이나 비만이라는 말을 그대로 쓰기로 했다. 뚱뚱하다, 경멸적이지만 people language. 나는 뚱뚱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불쾌함을 드리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하지만 당신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진심으로 미안하다. 들어가며 우리가 유행성 비만에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비만. 2017년 영국은 서구 유럽에서 비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다. 성인 중에 63%가 과체중이고 27%가 비만이다. 이렇게 비만에 대해서 비만을 해결할 특효약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착각에 빠져서 살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이랬네요. 현대유행병 비만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문제인가? 현대유행병에 대해서 우리는 왜 뚱뚱해질까? 나는 지금까지 요리사를 그리 나쁘지 않은 경력을 쌓았다. 음식에 관심이 많고 약간 괴짜 과학도였던 나는 1994년 후반에 뜨거운 가마솥 같은 호텔 주방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다. 일을 했다는 거죠. 물론 세상에는 나보다도 훨씬 더 대단한 일을 성취하는 사람도 많지만은 요리를 하고 책을 쓰면서 이룩한 일들이 나에 관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이다. 나는 요리사로 또 작가로 최선을 다해 살았고 내가 성취한 일에 자부심을 느낀다. 사람들이 겉으로 알고 싶어하는 이 기적적인 성취, 이 비밀은 무엇일까? 체중이 붙지 않는 기적. 나는 지금 44지만 25세 때와 거의 다름없는 체중을 유지하고 있다. 어릴 때는 체중계가 없었던 터라 단언할 수는 없지만 다소 저체중이었다고 짐작이 된다. 일을 마치면 포크림이나 피자에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았다. 성난 주반장이 사는 세계. 이번에는 내 계산이 살짝 어긋난 경우를 한번 가정해보자. 25번째 생일을 맞이한 다음날 어쩌다 보니 평소에 섭취하는 양보다도 40칼로리를 더 섭취했다고 하자.
40칼로리는 대략 올리브 8알에 해당하고 이 정도면 지방으로 비축된다 해도 내 몸이 크게 영향받을 일은 없다. 하지만 날마다 40칼로리를 잘못 계산하고 20년간 그만큼 더 열량을 섭취했다고 해보자 3500칼로리는 지방 500g에 해당하므로 1년간 과잉 섭취한 열량을 따지면 체중이 약 2kg이 늘어난다. 열량을 따져도 그렇다는 거고, 체중에 대해서 여러 연구에서 속속 밝혀지고 있듯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중은 대체로 서서히 증가한다. 오랜 세월 비만과 과체중 인구로 분류되는 사람들 식단을 보면은 그들이 먹는 음식 때문에 라는 그 믿음이 만연해 있음에도 영양학 연구 150년 역사를 통틀어서 과식이나 식단이 비만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확정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과식. 대중의 식단에 유독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그것이 비만 원인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일 테지만 체중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식생활 변화가 비만에 영향을 끼치는 말은 일부 사실일 수 있지만 그렇듯한 다양한 설명으로 오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 어떤 이들은 뚱뚱해지지 않는 걸까? 적자 생존과 압력과 먹이를 얻기 위해서 경쟁 탓에 야생 동물은 굶주리거나 마른 상태였고, 그렇지. 이처럼 식량이 부족한 세상에서 많은 이들이 체중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 오직 그들의 노력에 의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들이 모두 본능을 거스리는 초인적인 질적을 발휘해서 정상 체중을 유지하고 있을 가능성은 작다. 지방이 어쨌다는 거야? 하나의 물질로서 우리가 지방을 묘사하는 방식이나 지방에 대한 일반적인 느낌은 지방을 둘러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우리는 지방을 쓸모없는 덩어리로 취급하며 지방에 따라다니는 단어 역시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쾌한 이미지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방은 결코 쓸모없는 물질이 아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목격하는 자연계에서는 늘씬한 동물이 우위를 차지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해양 포유류에서 지방 조직은 생존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다. 지방은 우리 몸을 둘러싸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인체의 발달한 피부 및 지방은 대형 유인원 가운데 인간만이 지닌 고유한 특징이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피부 및 지방이 발달한 덕분에 차기 인류의 피부에서 털이 사라졌고 나아가서 직립보행이 가능해졌으며 인간만이 지니는 여러 고유한 특성이 발달할 수 있었다. 지방과 지방을 축적하는 세포에 관해서 알아갈수록 지방이 아무 쓸모없는 물질이라는 생각이 얼마나 진시가 동떨어졌는지 알게 된다. 지방은 여러 가지 해를 끼친다 하지만은 과학자들이 이제 막 이야기 시작한 바대로 지방이 우리 몸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야 한다. 누가 누구의 주인일까? 내가 대학에서 생화학을 공부하던 1990년 초반에도 대다수가 식욕 조절의 원리를 알지 못했다. 식에서 뚱뚱한 경우 먹이의 종류를 바꿔서 비활성적 칼로리 먹는 공급한 경우에는 먹이 양을 널널이만치 정확히 조절해서 섭취량을 늘림으로써 체중 손실을 막았다. 허비는 지들이 칼로리에서 몸을 알고 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 체내 저장 지방이 뇌에 신호를 보냈을 거라는 가설을 세웠다. 뇌의 세상하부에 이상이 생긴 지들이 과식으로 뚱뚱해지는 경우를 발견한 터라 특히 세상하부와의 연관성에 집중했다. 허비의 실험 이후에 몇 년이 지나고 쌍둥이 대상 연구에서 유전적인 요소가 비만에 깊이 관여할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비만과 유전에 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두 영어 생쥐 모두 하나의 유전자의 결함이 있었는데 이는 쉽게 비만을 유발하는 동형 접합체였다. 이어서 콜먼은 당뇨 생쥐와 비만 생쥐를 짝지어 혈관을 접합한 결과 비만 생쥐 역시 먹이 섭취를 중단해서 체중이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했다. 콜먼이 추측하기로 비만 생쥐는 식욕을 저장해서 먹이 섭취를 중단하게 하는 화학물질을 생산하지 못했고 당뇨 생쥐는 이 물질에 반응하는 수용체가 부족했다. 그 물질이 무엇이든지 적어도 실험제의 경우에 식욕 조절이 의지력의 문제만은 아님을 보여줬다.
실험에 따르면 뚱뚱한 생쥐의 혈액이 공급될 때의 정상생쥐는 마음대로 먹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행복하게 굶어 죽었다. 새로 유입된 혈액이 소가 먹이를 섭취할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었다. 흥미로운 증거가 새롭게 드러났지만 사회 전반의 인식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비만을 도덕적인 탈업의 산물로 여기는 견해는 그만큼 견고했고 이른바 객관적인 증거를 중시하는 학계에서조차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그 호르몬의 연구를 눈여겨본 이들이 있었다. 1994년에 록펠러 내의 연구자는 그 호르몬의 실험에 자극받아 미추추적 클로닝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동원해 지의 염색체에서 비만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의 위치를 확인했다. 비만 호르몬이라고? 렙틴 지방세포에서 생산되고 작용 방식은 허비가 1960년대 후반 축적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않다. 뇌 시선 화부의 역할도 허비가 정확히 맞췄다. 허비. 렙틴은 시선 화부에 신호를 보내서 식욕을 통제하는 복잡한 조절 메커니즘을 작동한다. 지방이 축적되면 지방세포는 렙틴을 다량 생산하고 이에 따라서 식욕이 감소한다. 반면에 비축된 지방이 소비되면 렙틴 생산량이 급감하고 시상하부에서는 배고픔 신호를 보낸다. 불쌍한 비만 생쥐는 렙틴을 생산하지 못해 늘 허기에 가진다. 렙틴을 생산하지 못한 생쥐는 몸집이 빠른 속도로 불어날 테지만 시상하부에서는 여전히 지방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 생쥐는 무의식 중에 굶어 죽기 직전이라고 생각해서 폭식한다. 당뇨 생쥐의 경우에 렙틴을 다량으로 생산하지만 특정 유전자 변이 때문에 소형체가 기능하지 않아서 렙틴 호르몬에 반응하지 못했다. 지방세포에서는 필요 이상 에너지를 비축하고 있으니 먹이를 그만 섭취하라고 신호를 보내지만 내가 이 신호를 읽지 못해서 마치 여러 날 굶주린 짐승처럼 개걸스럽게 먹게 된다. 그 호르몬이 당뇨 생쥐와 정상 생쥐의 혈관을 연결하자 혈액을 통해서 정상 생쥐에게 유입된 다량의 렙틴이 먹이 섭취를 중단하라는 신호를 보냈고 정상 생쥐는 더는 먹이를 먹지 않았다. 학계에서는 렙틴에서 식욕을 억제할 방법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이 희귀한 돌연변이는 보통 부모가 사촌지간인 자녀에게서만 발견됐고 안타깝게도 이들의 삶은 여러가지 문제에 노출됐다. 렙틴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변이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시도 때도 없이 식욕이 솟구쳐 무절제한 식습관에 또 과식증에 빠지는데 이는 중증 비만의 원인이 된다. 선천적으로 렙틴이 결핍된 아이들은 전투적으로 음식에 달려들고 사람들 몰래 음식을 쌓아두고 먹으며 폭식한다. 또 보통 사람이라면 손도 안 댈 음식, 이를테면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핏이 빈 것도 거리낌 없이 먹는다. 온종일 허기를 느끼며 먹을 것을 찾기 때문에 부모들은 냉장고와 식품 보관 찬장을 잠가놓고 지내야 한다. 하지만 연구진이 렙틴 기반의 호르몬 치료를 시작하자 아이들은 놀랍게도 빠른 속도로 정상 체중을 회복했다. 혈액을 통해서 렙틴을 공급받아 비만 생쥐와 마찬가지로 저는 체중이 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체지방도 엄청나게 줄었다. 식욕을 제어하게 되었고 면역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으며 사춘기에도 정상적으로 성장했다. 연구진이 최초로 관찰한 렙틴 결핍 환자는 훗날에 성인이 되어서 아이도 출산했는데 렙틴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비만을 구원할 치료제. 렙틴 연구진은 희귀한 유전자 변이로 일어나는 증상을 완화했을 뿐 아니라 비만 문제를 해결할 근처를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실험 결과대로라면 렙틴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호르몬이었고 비만 환자들에게 렙틴을 주사하면 그 끔찍한 허기에 시달리지 않고 정상 체중을 회복할 수 있었다. 연구진은 소규모 표본 집단을 통해서 중증 비만이 렙틴 결핍으로 발생했다면 경증 비만은 렙틴 생산량이 감소한 뒤 원인이 있으리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몸은 그리 단순하지 않았고 연구진의 예상과 달리 렙틴은 비만을 치료하는 기적의 약물이 되지 못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렙틴의 역할은 본래 비만이 아니라
굶주림을 막는 데 있다는 것이다. 과식증 환자라도 혈액에 렙틴장이 결핍되면은 내가 무의식적으로 아사 상태에 있다고 여기서 몸에서 비상체계가 발동한다. 렙틴 호르몬이 없어지면 식욕이 폭발하고 우리 몸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차단한다. 렙틴 호르몬. 유전적인 다른 면으로 렙틴이 결핍된 사람이 아니라도 굶주리고 있을 때 당연히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때 음식을 섭취하고 지방을 비축해 에너지를 얻어야 몸에서 혈중 렙틴 농도가 다시 올라가고 우리 몸이 치명적인 위기에서 벗어났음을 인식한다. 이전까지 오로지 음식만 찾아다니던 몸은 그제야 비로소 사랑할 짝을 찾아 나서고 음식 외의 다른 일을 깊이 생각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창작 활동에도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자신의 삶을 꾸릴 수 있게 된다. 요컨대 렙틴 호르몬과 수용체가 제대로 기능할 때 인간은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고 생기는 생기로 존재할 수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아기처럼 자나 깨나 먹을 것만 찾게 된다. 인간뿐만 아니라 어떤 생명이든지 굶주리고 있을 때는 이처럼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비상신호가 작동해야 살아남는 법이다. 렙틴을 비만 치료제로 이용하는 방안의 문제는 유전자 돌연변이를 제외한 우리 몸의 지방세포들은 대체로 렙틴을 생산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데 있다. 실제로도 비만인 가운데서 대다수는 혈중 렙틴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런 그들에게 렙틴을 더 많이 공급하는 방법은 체중이나 식욕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한다. 관련 연구 진행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다수 비만인은 실험실의 비만 생지와 공통점이 거의 없다. 그런데 당뇨 생지에서는 단서가 있다. 최근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비만은 렙틴 호르몬이 둔감한 당뇨 생지의 상태와 연관이 더 깊었다. 렙틴 호르몬. 사람들이 뚱뚱해지는 것은 욕망에 굴복하기 때문이며 오직 자기관리와 절제를 통해서만 날씬한 몸매를 얻을 수 있다고 사방에서 떠들어대지만 이런 진실과 거리가 멀다. 모든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렸다고 믿고 싶겠지만 우리 삶은 모든 측면에서 무척이나 강력하고 복잡하기 그지없는 호르몬에 의해 체계적으로 통제된다. 렙틴이 식욕을 제어하는 강력한 호르몬이기는 해도 그것이 우리 체중에서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이어지는 2장과 3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진짜 이유 찾아보자. 진짜 이유를. 우리는 왜 뚱뚱해질까? 1994년 렙틴이 발견된 후에 지방세포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장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연구가 대폭 증가했다. 1999년 일본에서 코지마가 이끄는 연구진이 그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그렐린은 매우 강력한 호르몬으로 렙틴과 달리 식욕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한다. 그렐린과 렙틴 모두 식욕 조절에 관여하지만 전자는 단기간에 공복감과 포만감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후자는 지방을 비축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식욕을 조절하고 생존에 필요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건강을 지키려면 다양한 미량 영양소가 필요하므로 비축한 지방이 충분하더라도 주기적으로 음식을 섭취해야 한다. 이 두 호르몬이 시너지를 일으키며 체중을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속속 이어진 후속 연구에서 렙틴과 그렐린 외에도 장내에서 생성되는 여러 호르몬이 미주 신경 경로를 통해 뇌로 장 전달되는 신호를 보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우리 내장은 놀랍게도 우리가 섭취한 음식의 영양 성분을 감지할 수 있고 특정한 대소 경로를 또 활성화해서 소화를 돕는다. 음식마다 소화되는 시간이 달라서 다시 허기를 느끼기까지 시간도 달라지는데 이때 우리 몸은 음식을 다시 섭취하기까지의 시간을 조절해서 열량 섭취를 통제한다. 인간의 몸은 기름진 탄수화물을 열심히 찾는다. 특히 매일 먹던 감자칩을 일주일 전에 끓였다면 더더욱 강렬한 효과를 느끼기 마련이다. 식욕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이 대부분 그랬듯이 이 같은 갈망 역시 비교적 최근까지는 순전히 심리 문제로만 여겨졌다. 그러나 생제에게 실험한 결과 특정한 음식, 특히 고지방 고열량 음식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데
그릴린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다시피 초콜릿 케이크를 처음 한 입 베어 먹을 때와 마지막 한 입 넘길 때의 즐거움은 하늘과 땅 차이다. 지금까지는 이것이 순전히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장내에서 생산하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밝혀진 바로는 그렐린, 렙틴 외에도 여러 호르몬이 우리 식욕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이 뇌 시상하부에 신호를 보내서 행동과 신진대사를 통제한다. 대표적으로 인슐린, 글루카곤, CCK, 또 YY가 있다. 유치한 슈퍼 영웅 시리즈 제목처럼 들리기도 하는 이 호르몬들은 모두 음식 섭취와 소화에 영향을 미친다. 과거에는 지방세포라고 하면 단순히 지방을 축적하는 저장고로 여겼지만 최근에 지방세포가 생리활성 물질을 다양하게 생산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들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다. 11장에서 다루겠지만 인체는 운동 후에 식욕을 촉진하는 수많은 호르몬을 분비해서 열량을 보상받고 몸무게가 줄어드는 사태를 막고 싶어 한다. 식욕 조절 호르몬을 분비해서 체중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인체 내에는 일정의 체중계가 있어 무게를 감지해서 식욕을 조절하고 지나치게 몸무게가 늘어나지 않게 하는 특정한 시스템이 작용하는 듯하다. 내가 어렸을 때 체중계가 없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 역시 몸 안에 이미 장착된 체중계가 살이 찌거나 빠질 때마다 뇌에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 아닐까? 나아가서 연구진은 앉아서 장시간 생활하는 이들이 비만이 될 확률이 높은 이유도 이 같은 기제로 설명할 수가 있다고 했다. 이전까지는 학계의 주목을 별로 받지 못했지만 1994년에 식욕억제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새로 발견한 후에 이를 계기로 식욕에 관련한 복잡한 변수와 인간관계를 따지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일례로 우리 몸은 딱히 배가 고프거나 굶주리지 않아도 만족감을 얻을 목적으로 특정 호르몬을 분비해서 고열량 음식을 섭취하도록 유도하는 등 여러 강한 신호와 관련 물질로 우리 행동을 조절한다. 음식을 섭취할 때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즐거움과 보상을 담당하는 쾌락 중추가 활성화되고 특정 음식에 대한 연상작용이 강해진다. 후각신경은 영양 정보와 음식의 안전성에 관한 대략적인 사항을 알려주며 특히 지방이나 탄수화물, 설탕 또는 단백질이 많이 포함되고 또 된 고열량 음식에 가장 큰 감각적인 보상을 제공한다. 음식을 음미하는 과정은 놀랍게도 음식을 삼킨 뒤에도 계속된다. 장내에는 음식 맛을 인식하는 수용체뿐만 아니라 섭취한 음식량은 물론 그 안에 포함된 화학물질을 분석하는 신경이 존재한다. 장내에서 일어나는 활동은 미조신경을 거쳐서 엄청난 양의 호르몬 신호와 방대한 정보를 뇌에 전한다. 뇌는 장과 지방세포에서 분비하는 신호뿐만 아니라 간과 췌장에서 분비하는 신호를 감지해서 우리 몸에 섭취하는 다양한 영양소에 관한 정보를 읽는다. 이 모든 신호는 우리가 음식을 먹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그 이미지가 좋든 나쁘든 갖가지 연상작용과 기억에 관여한다. 무의식 영역에서 여러 시스템이 상호작용하며 자신에게 가장 만족스러운 음식을 선택한 결과 우리는 이전에 맛있게 먹었던 케이크, 비스킷이나 적절한 영양분을 제공했던 음식을 즐겨 찾는다. 특정 보상회로가 활성화되고 식욕이 증가하면 베이컨이나 빵, 달걀, 치즈 등 영양 측면에서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하면서도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안겨주는 음식을 섭취한다. 어떤 음식이 좋을지 우리가 판단하고 선택하지만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욕구와 갈망은 무의식 차원에서 여러 보상 동기 회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것들에게 즐거움과 스트레스, 기분, 피로, 대인관계, 수면 패턴, 격렬한 신체 활동이나 그 밖의 여러 요인의 음식을 선택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또 우리가 섭취한 음식을 처리하고 비축하는 방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식욕 조절 시스템이 이토록 정교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을 거치며 섭식을 인도하고 조절하도록 발달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 시스템은 여러 부유름의 조리와 유사하다. 그 목표를 고려하면
식욕 조절 시스템이 정교하게 진화한 것도 당연하다. 동물은 때로 먹이를 섭취하지 않은 채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하며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동멸하는 동물도 있지만 대부분 먹이가 풍부한 시기뿐만 아니라 먹이가 부족하거나 전혀 없는 시기를 견딘다. 진화의 역사 내내 인간은 초목이 없고 육류가 풍부한 북극 지역에서 푸른 열대우림이 우거진 남아메리카 지역까지 다양한 서식 조건과 식품 유용성에 적응해야만 했다. 인간은 이는 진화하면서 용량이 커져 다량의 에너지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연료 종류에 크게 제한받지 않고 그 기능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시스템을 갖췄다. 식욕 조절 시스템은 우리가 적절한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해서 건강을 유지하도록 기능한다. 대체로 일례로 일부 비타민은 체내에 저장되지 않아 외부에서 섭취하게끔 건강한 자극을 보낸다. 장기간 식욕 조절 과정에 있어서 우리 몸은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한다. 지금이야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분이 무엇인지 많은 이들이 알고 있지만 100년 전까지만 해도 이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열량석이 의아한 일이지만 신뢰만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이들의 경우에 열량 증가가 반드시 체중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비염자들의 음식 섭취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식단에 똑같은 반응을 보일 거라는 가정하는 이들에게 이 실험 결과는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런 똑같이 음식을 섭취했는데도 체중 증가폭이 개인마다 다른 이유는 뭘까? 기초대사량, 발열작용, 식이성 발열효과, 신체 활동 이런 것들이 사람마다 다 다른 이유는 뭘까? 다르다면 그 왜 그럴까? 이런 것을 생존하게 열량으로 해서 도전은 도전 생존 상근의 추적에서 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다이어트가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이번에는 우리 몸의 기초대사량 800 칼로리 조리까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생각해보자. 800 칼로리 정도면 대체 평균 기초대사량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데 기초대사량이 이렇게 정해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 몸은 함부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며 영양소가 부족하면 에너지를 다른 기관에서 끌어와야 한다. 렙틴이 결핍된 아이들이 불필요한 칼로리 소모를 어떻게 줄였는지 기억하는가? 면역체계와 월경을 멈추고 체온과 꼭 필요하지 않은 인지 기능을 떨어뜨렸다. 기초대사량이 감소할 때에도 시상 하부에 있는 똑같은 신경회로가 비상사태라고 인식해서 위의 사례처럼 몸에 심각한 변화가 일어난다. 다음에 누군가 당신에게 다이어트 쉬워요. 그냥 좀 적게 먹고 더 많이 움직이면 돼요. 라고 말하거든.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떠올리기를 바란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비만은 어지러기나 식탐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사람이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다. 살을 빼는 것이 당신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임을 알게 될 테니 말이다. 살을 뺀다는 것이